생쥐와 인간 다시 3. 존 스타인백 지음, 정영목 옮김. 검둥이 마구간지기 크룩스는 마구를 보관하는 방에서 따로 잤다. 마구간 벽에 기대 지은 작은 방이었다. 작은 방 한쪽 벽에는 네모난 격자 창이 있었고 맞은편 벽에는 마구간으로 통하는 좁은 판자문이 있었다. 긴 상자에 짚을 채워 넣은 침대 위에는 담요가 몇 장 깔려 있었다. 창가벽에 박아 놓은 못에는 수리 중인 마구와 새로 만든 가죽띠들이 걸려 있었다. 창문 바로 밑에 자리한 작은 작업대 위에는 무드질에 쓰는 연장들, 구부러진 칼과 바늘과 아마실 뭉치, 대갈못을 박는 작은 휴대용 기계가 놓여 있었다. 못에는 여러 가지 마구들도 걸려 있었다. 찢어져 속에 넣은 말총이 삐져나온 말 목걸이, 망가진 멍에 가죽 덮개가 갈라진 쇠고리 등이었다. 크룩스의 침대 위에도 사과 상자가 붙어 있었는데 그 안에는 자신과 말을 위한 여러 가지 약병들이 놓여 있었다. 안장을 닦을 때 쓰는 비누 깡통과 타르가 뚝뚝 흐르는 깡통도 있었다. 타르 깡통 속에 기대 놓은 붓이 삐죽이 머리를 내밀고 있었다. 바닥에는 개인 소지품들도 있었다. 크룩스는 방을 혼자 썼기 때문에 자기 물건들을 늘어 놓을 수 있었다. 게다가 마구간지기이고 불구자이다 보니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이 농장에 오래 붙어 있은 편이어서 등에 질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소지품이 쌓이기도 했다. 크룩스에게는 구두 몇 켤레, 고무장화 한 켤레, 커다란 자명종, 총신 하나짜리 엽총이 있었다. 책도 있었다. 너덜너덜한 사정과 흠집 투성이인 1905년판 캘리포니아 주 민법 책도 있었다. 침대 머리맡에 특별히 마련된 선반에는 낡아빠진 잡지와 지저분한 책이 몇 권 꽂혀 있었다. 침대 머리맡에 벽에 박은 못에는 커다란 금태 안경이 걸려 있었다. 방은 비질을 한 데다 단정하게 정돈돼 있었다. 크룩스는 자부심이 강하고 초연한 사람이었다. 그는 사람들과 거리를 뒀으며 다른 사람들도 그 거리를 유지해 주기를 바랐다. 굽은 등뼈 때문에 몸은 왼쪽으로 휘었고 눈은 깊숙이 박혀 있었다. 그 깊이 때문에 두 눈은 더 강렬하게 반짝거리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훌쭉한 얼굴에는 검고 깊은 주름이 많이 패어 있었다. 고통으로 팽팽해진 얇은 입술은 얼굴색보다 옅은 빛깔이었다. 토요일 밤이었다. 마구간으로 통하는 문이 열려 있어 말들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발을 휘젓는 소리, 건초를 씹는 소리, 고삐 사슬을 덜그럭거리는 소리. 작은 전구가 마구간지기의 방에 희미한 노란 빛을 던졌다. 크룩스는 침대에 앉아 있었다. 셔츠 뒷자락은 청바지 밖으로 삐져나와 있었다. 그는 바르는 약이 담긴 병을 한 손에 들고 다른 손으로 등뼈를 문질렀다. 분홍빛 도는 손바닥에 이따금씩 약 몇 방울을 던 다음 셔츠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다시 문질렀다. 그는 구분 등의 근육을 풀어주려고 움직거리다 몸을 부르르 떨었다. 레니가 열린 문간에 소리 없이 나타나서는 선체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커다란 어깨가 입구를 거의 꽉 채웠다. 크룩스는 처음에는 그를 보지 못했지만 곧 눈을 들어 레니를 발견하고는 몸이 굳고 말았다. 크룩스는 얼굴을 찌푸리고 셔츠 밑에서 손을 뺐다. 레니는 실없이 웃음을 지었다. 친구를 사귀고 싶다는 뜻이었다. 크룩스가 나를 세웠다. 무슨 권리로 내 방에 들어오는 거야? 여기는 내 방이야. 나 말고는 누구도 이 방에 들어올 권리가 없다고. 레니는 침을 꿀꺽 삼켰다. 아첨하는 듯한 웃음이 더 진해졌다. 난 아무 짓도 안 해. 그냥 내 강아지 보러 왔어. 그러다 여기 불을 봤어. 그래, 나한테는 불을 켤 권리가 있어. 어서 내 방에서 나가. 나는 합숙소에 못 들어가니까. 너희들도 이 방에는 못 들어와.
레니가 물었다. 왜 합숙소에 못 들어와? 난 흑인이니까. 다른 사람들은 거기서 카드 놀이를 하지만 나는 흑인이기 때문에 못해. 나한테서 냄새가 난다나? 분명히 말하는데 내 코에는 너희들 모두 냄새가 나. 레니는 무력하게 커다란 두 손을 퍼덕거렸다. 다 읍내에 갔어. 슬림도 조지도 다. 조지가 나더러 여기 가만히 있으면서 말썽 일으키지 말라 그랬어. 그러다 여기에 불 켜진 걸 봤어. 그래,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불을 봤다고. 그냥 들어와서 앉아있다 갈까 했어. 크룩스는 레니를 노려보았다. 그러다가 등 뒤로 손을 뻗어 안경을 집어들고 분홍색 귀에 걸더니 레니를 다시 노려보았다. 대체 마구간에서 뭘 하는지 모르겠군. 너는 마부도 아니잖아. 어차피 곡물 나르는 사람들은 마구간에 들어올 일이 없어. 마부가 아니니까 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강아지, 내 강아지 보러 왔어. 그럼 가서 내 강아지나 봐. 들어오면 안 되는데 들어올 생각 말고. 레니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그는 방 안으로 한 걸음 들어서다가 크룩스의 말을 떠올리고는 다시 문 가로 물러섰다. 강아지는 이미 잠깐 봤어. 슬림이 많이 쓰다듬진 말라고 했거든. 크룩스가 말했다. 넌 걸핏하면 강아지를 개집에서 꺼내잖아. 어미개가 새끼들을 다른 데로 옮기지 않는 게 이상해. 아, 어미개는 상관 안 해. 내 맘대로 하게 해줘. 레니는 다시 방 안으로 들어왔다. 크룩스가 얼굴을 찌푸렸으나 상대방을 무장해제시키는 레니의 웃음에 지고 말았다. 크룩스가 말했다. 들어와서 좀 앉지 그래? 나 혼자 있게 나가줄 게 아니라면 차라리 들어와 앉으라고. 크룩스의 말투가 약간 다정해졌다. 녀석들은 다 읍내에 갔나? 캔디 영감만 빼고 다. 캔디는 그냥 합숙소에 앉아서 연필을 깎고 있어. 연필을 깎다 계산을 하다 해. 크룩스는 안경을 고쳤었다. 계산을 해? 캔디가 뭘 계산하는데? 토끼 계산. 레니가 소리를 지르다시피 대답했다. 크룩스가 말했다. 제정신이 아니로군. 이거 대단히 미쳤어. 도대체 토끼는 무슨 토끼? 우리가 키울 토끼. 내가 돌볼 거야. 풀을 베고 물도 줄 거야. 그럴 거야. 크룩스가 말했다. 미쳤군. 너하고 함께 다니는 친구가 너를 사람들 눈에 안 띄게 하려는 것도 다 이유가 있어. 레니가 조용히 말했다. 난 거짓말 안 해. 우린 정말로 그렇게 할 거야. 작은 땅을 구해 우리 땅에서 우리 힘으로 먹고 살 거야. 크룩스는 침대에 더 편안하게 자리를 잡은 뒤 말했다. 앉아, 그 모통 위에. 레니는 작은 나무통 위에 쪼그리고 앉았다. 거짓말 같아? 거짓말 아니야. 다 사실이야. 조지한테 물어봐. 크룩스는 검은 턱을 분홍색 손바닥에 괴었다. 너는 조지하고 함께 다니지. 그렇지? 그럼 나하고 조지는 어디나 함께 다녀. 크룩스가 말을 이었다. 가끔 조지가 이야기할 때 넌 그 친구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못 알아듣는 경우도 있지? 안 그래? 크룩스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더니 움푹한 눈으로 레니를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안 그래? 그래. 가끔. 그 친구는 그냥 주절주절 이야기하는데 너는 대체 그게 다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고 말이야? 그래. 가끔. 하지만 늘 그런 건 아니야. 크룩스는 침대 난간 너머로 몸을 기울였다. 나는 남부 출신 검둥이가 아니야. 여기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났다고. 우리 아버지는 닭 농장을 하셨지. 한 40평쯤 됐어. 백인 아이들이 우리 농장에 놀러 왔고 나도 가끔 그 아이들과 함께 놀았지. 몇 명은 아주 괜찮았어. 하지만 아버지는 그 아이들이 오는 걸 탐탁지 않아 하셨지. 세월이 한참 지나도록 아버지가 왜 그러셨는지 이해하지 못했어. 하지만 지금은 알겠어. 크룩스는 머뭇거렸다.
이윽고 다시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목소리는 한결 부드러웠다. 동네 우리 집 말고는 유색인 가족이 없었어. 지금 이 농장에도 유색인이 없고 솔데드에 딱 한 가족이 살지. 크룩스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뭐 검둥이가 하는 말일 뿐이지. 얼마나 지나야 저 강아지들을 쓰다듬을 수 있을까? 레니가 묻자 크룩스는 다시 웃음을 터뜨렸다. 너한테는 무슨 말을 해도 나가서 떠벌릴 거란 걱정은 안 해도 되겠구나. 강아지들은 두어 주만 지나면 쓰다듬어도 될 거야. 조지는 자기 앞가림을 잘하지. 조지는 어차피 내가 아무것도 이해 못하니까 이 얘기 저 얘기 주절거리는 것뿐이야. 크룩스는 흥분해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이건 그저 검둥이가 하는 얘기일 뿐이야. 그것도 등이 망가진 검둥이가.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어. 알았지? 어차피 너는 기억도 못하겠지. 나는 그런 일을 보고 또 봤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제대로 듣거나 이해하지 않아도 개의치 않고 말이야. 상대가 대답을 하든 가만히 앉아있든 다를 게 없지. 전혀 다를 게 없어. 크룩스는 점점 더 흥분하여 손으로 무릎을 두드리기까지 했다. 조지는 너한테 정신 나간 소리를 해대지. 무슨 소리를 하든 아무 상관없어. 그냥 주절거리고 싶은 것뿐이야.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은 것뿐이라고. 그게 다지. 크룩스는 말을 끊었다. 곧 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지며 설득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조지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해봐. 그냥 가버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해봐. 그럼 너는 어쩔 거야? 레니는 크룩스가 하는 말에 조금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뭐라고? 조지가 오늘 밤에 읍내에 갔잖아. 그런데 다시는 그 친구 소식을 못 듣게 되면 어쩌겠냐고 했어. 크룩스는 내심 승리를 거두었다고 느끼며 계속 밀어붙였다.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야. 안 그래. 조지는 그런 짓 안 해. 난 조지하고 오랫동안 함께 다녔어. 조지는 오늘 밤에 돌아올 거야. 그러나 레니는 커져가는 의심을 감당하기 힘들었다. 정말 안 올 것 같아? 크룩스는 고문하는 즐거움으로 얼굴빛이 환해졌다. 누가 무슨 짓을 할지는 아무도 모르지. 크룩스가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돌아오고 싶은데 못 돌아온다고 해보자. 죽거나 다쳐서 못 온다고 생각해봐. 레니는 그 말을 이해해 보려고 애썼다. 조지는 안 그래. 레니는 되풀이했다. 조지는 조심해. 안 다쳐. 절대 안 다쳐. 조심한단 말이야. 뭐 생각이나 해보란 거야. 안 돌아온다고 생각만 해보자는 거야. 그럼 넌 어쩔 거야? 불안해진 레니의 얼굴에 주름이 잔뜩 잡혔다. 모르겠어. 근데 뭐 하자는 거야? 그건 사실이 아니야. 조지는 안 다쳤어. 레니가 소리쳤다. 크룩스는 계속 파고들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해 줄까? 사람들이 너를 정신병원으로 데려갈 거야. 개처럼 너를 목줄로 묶어 놓을 거야. 갑자기 레니의 두 눈이 초점이 또렷해지더니 점차 차분해지면서 성난 기색을 띠기 시작했다. 그는 일어서서 크룩스에게 위협적으로 다가갔다. 레니가 다그쳤다. 누가 조지를 다치게 했어? 크룩스는 위험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고 침대 위에서 뒤로 물러나 앉았다. 그냥 생각해 보자는 것뿐이야. 조지는 다치지 않았어. 괜찮아. 조지는 돌아올 거야. 레니가 크룩스를 굽어보았다.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하는 건데? 아무도 조지가 다칠 거란 생각을 해서는 안 돼. 크룩스는 안경을 벗고 손가락으로 눈을 닦았다. 좀 앉아. 조지는 다치지 않았어. 레니는 으르렁거리며 모통으로 돌아가 앉았다. 레니가 툴툴거렸다. 아무도 조지가 다칠 거란 말을 해선 안 돼. 크룩스가 다정하게 말했다. 이제 너도 알겠지? 너한테는 조지가 있어. 너는 그 친구가 돌아온다는 걸 알고 있어. 만약에 너한테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봐. 흑인이라서 합숙소에 들어갈 수도 없고 카드 놀이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해보라고.
어떨 것 같아? 여기 앉아서 책이나 읽어야 한다고 생각해봐. 물론 깜깜해질 때까지 말급새 던지기는 할 수 있지. 하지만 그런 다음에는 책을 읽어야 해. 책은 아무 소용없어. 사람이 필요해. 누가 옆에 있어야 돼. 크룩스의 목소리는 푸념조로 변했다. 옆에 아무도 없으면 사람은 미쳐. 누구든 상관없어. 같이 있어 주기만 한다면 말이야. 정말이지. 정말이지 사람은 너무 외로우면 병이 나는 거야. 크룩스가 울부짖었다. 레니는 겁에 질린 목소리로 스스로를 다독였다. 조지는 돌아와. 어쩌면 벌써 돌아왔는지도 몰라. 가봐야지. 크룩스가 다시 입을 열었다. 널 겁주려던 건 아니야. 조지는 돌아올 거야. 나는 그냥 내 이야기를 한 것뿐이야. 밤에 여기 앉아 혼자 책을 읽기도 하고 생각을 하기도 해. 가끔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지만 아무도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말해주지 않아. 그러니 뭘 봐도 내가 제대로 본 건지 알 수가 없어. 혹시 너도 그렇게 생각하냐고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 수도 없어. 그러니 알 수가 없지. 무슨 기준 같은 게 없어. 내가 여기 앉아서 이런 걸 봤다고 해봐. 술에 취하지는 않았지. 그런데 정말로 본 건지 꿈에서 본 건지 알 수가 없어. 누가 곁에 있으면 내가 잠이 들었던 거라고 말해 줄 수 있겠지. 그럼 괜찮을 텐데. 하지만 난 그것조차 알 수 없단 말이야. 이제 크룩스는 방을 가로질러 창문 쪽을 보고 있었다. 레니가 처량한 목소리로 말했다. 조지는 날 두고 떠나지 않아. 난 알아. 조지는 안 그래. 마구간지기는 꿈꾸는 듯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어렸을 때 아버지의 닭 농장에서 있었던 일이 기억나는군. 나는 형제가 둘 있었지. 둘 다 늘 내 옆에 붙어 지냈어. 늘 함께였지. 한 방, 한 침대에서 자곤 했으니까. 셋이서 함께 말이야. 우리 집엔 작은 딸기밭도 있었지. 알팔파 밭도 있었고 화창한 날 아침이면 난 알팔파 밭에서 닭을 쫓아내곤 했어. 둘은 담장에 앉아 나를 지켜보았지. 내가 밭에서 하얀 닭들을 쫓아내는 걸 말이야. 레니는 크룩스가 하는 말에 점차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조지는 토끼에게 먹일 알팔파를 심을 거라고 했어. 무슨 토끼? 우린 토끼를 기르고 딸기밭도 만들 거야. 미쳤군. 정말이라니까. 조지한테 물어봐. 미쳤어. 크룩스가 경멸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등에는 담요를 지고 머리에는 너하고 똑같이 연병할 것을 집어넣고 여러 농장을 떠도는 놈들을 나는 수백 명도 넘게 봤어. 수백 명 말이야. 일하러 왔다가는 그만두고 또 다른 데로 가. 그러면서 연병? 다들 머릿속에는 조그만 땅 덩이를 하나씩 넣고 다녀. 하지만 연병, 어느 누구도 그 땅을 절대 손에 넣지 못해. 그건 천당이나 다름없지. 다들 조그만 땅 덩이를 원한다고. 나는 여기서 책을 많이 읽었어. 아무도 천당에 가지 못하듯이 아무도 그 땅을 얻지 못해. 그냥 머릿속에만 있는 거야. 늘 얘기는 하지만 그건 그저 머릿속에만 있을 뿐이라고. 크룩스는 말을 끊더니 열린 문 쪽을 보았다. 말들이 불안하게 움직이자 고삐의 사슬이 쩔렁거렸다. 말 한 마리가 힝 하고 울었다. 누가 저기 있는 것 같군. 슬림인지도 몰라. 가끔 밤에 두세 번 들어오니까. 슬림은 진짜 마부야. 자기 말들은 항상 챙기거든. 크룩스는 힘겹게 몸을 일으키더니 문 쪽으로 움직였다. 크룩스가 소리쳤다. 슬림인가요? 캔디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슬림은 읍내에 갔네. 이봐, 자네 레니 봤나? 덩치 큰 친구 말인가요? 그래, 혹시 그 친구 봤어? 여기 있는데요. 크룩스가 무뚝뚝하게 대꾸하고는 다시 침대로 돌아가 드러누웠다. 캔디가 문간에 서서 뭉툭한 손목을 벅벅 긁었다. 그는 불이 밝혀진 방 안을 눈이 부셔 하며 들여다보았지만 들어가려고 하지는 않았다. 이바렌이 토끼 계산을 했네. 크룩스가 짜증을 내며 말했다.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쇼. 글쎄,
물론 자네가 들어오란다면이야. 캔디는 당황한 표정이었다. 들어오라니까요. 아무나 다 들어오는데 영감님도 당연히 들어올 수 있지요. 크룩스는 내심 기분이 좋으면서도 애써 성난 척하며 기쁨을 숨기려 했다. 캔디는 방에 들어오고도 여전히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여기 아주 멋지고 아늑하구먼. 이렇게 방을 혼자 쓰니 좋겠어? 그럼요. 창문 밑에는 거름더미도 있고요. 암 좋고 말고요. 레니가 끼어들었다. 토끼 이야기를 했잖아. 캔디는 잘린 손목을 긁으며 망가진 말 목걸이가 걸린 벽에 몸을 기댔다. 나는 이곳에 오래 있었어. 크룩스도 오래 있었지. 하지만 내가 이 방에 들어와 보기는 처음이야. 그러자 크룩스가 음울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람들은 유색인 방에는 잘 안 들어오잖아요. 슬림 말고는 아무도 여기에 들어온 적 없어요. 슬림하고 주인 말고는. 캔디는 얼른 화제를 바꿨다. 슬림은 내가 본 최고의 마부야. 토끼는 레니가 늙은 자벽부 쪽으로 몸을 기울이고는 다시 한번 고집스럽게 물었다. 토끼는? 캔디가 빙그레 웃었다. 계산했다니까. 제대로만 하면 우리는 토끼로 돈을 좀 벌겠어. 레니가 끼어들었다. 하지만 기르는 건 내가 할 거야. 조지가 나한테 기르라고 했어. 조지가 약속했어. 크룩스가 거칠게 말을 잘랐다. 지금 농담하는 거겠죠? 말이야 지극히들 많이 하지만 땅은 못 얻는다니까. 사람들이 관에 넣어 여기서 내가는 날까지 영감님은 자벽부 일을 계속할 겁니다. 젠장, 그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다니까. 여기 레니도 2, 3주 뒤면 그만두고 길을 나설 겁니다. 죄다 머릿속에 땅덩이 생각만 든 것 같아. 캔디가 성난 표정으로 뺨을 문질렀다. 연병아, 우린 정말로 그렇게 하고 말 거야. 조지도 그렇게 말했어. 지금 돈도 있단 말이야. 크룩스가 반문했다. 그래요? 그런데 조지는 지금 어디 있는 거죠? 읍내 갈보집에 있군요. 영감님 돈이 그리로 새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맙소사, 나는 그런 일을 너무 자주 봤습니다. 머릿속에 땅을 넣고 다니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다고요. 하지만 다들 아무것도 손에 넣지 못하더란 말입니다. 그러자 캔디가 소리쳤다. 물론 다들 원하지. 모두가 조그만 땅 덩어리를 원해. 큰 건 바라지도 않아. 그냥 내 거라고 할 수 있는 땅 말이야. 그럭저럭 먹고 살 수 있고 아무도 쫓아내지 않을 곳 말이야. 난 그런 걸 가져본 적이 없어. 나는 연병 2주에 사는 거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씨를 뿌렸지만 곡식은 내 것이 아니었어. 추수할 때는 내 것이 아니었단 말일세. 하지만 이제는 내 것이 될 거야. 그러니까 자네 그 점에 대해서 실수 없도록 하게. 조지는 그 돈을 들고 읍내 가지 않았어. 그 돈은 은행에 있네. 나하고 레니하고 조지 우리 세 사람은 우리만의 방을 갖게 될 거야. 개랑 토끼랑 닭도 갖게 될 거야. 옥수수도 심고 암소나 염소도 기를 거야. 캔디는 자신이 떠올리는 그림에 압도돼 말을 멈추었다. 크룩스가 물었다. 그러니까 그럴 돈이 있단 말인가요? 연병, 그렇다니까. 거의 다 모았어. 조금만 더 모으면 돼. 한 달 있으면 다 모을 거야. 조지는 벌써 땅도 골라놨네. 크룩스는 손을 뒤로 뻗더니 등뼈를 더듬었다. 나는 정말로 그렇게 하는 사람은 보지 못했어요. 땅을 갖고 싶어 거의 미쳐버릴 지경인 사람들은 봤지만 다들 번번이 땅에 갈 돈을 갈보집이나 블랙잭 놀이에 다 갖다 바치더라고요. 크룩스는 머뭇거렸다. 혹시 공짜로 일해줄 일꾼이 하나 필요하면 그냥 먹여만 주고 말이에요. 그럼 내가 가서 손을 빌려드리죠. 몸이 완전히 망가진 건 아니라서 뭐 마음만 먹으면 일은 어느 개자식 못지않게 잘할 수 있으니까요. 혹시 컬리 봤나요? 모두 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컬리의 부인이 들여다보고 있었다. 짙게 화장한 얼굴이었다. 입술은 약간 벌어져 있었다. 여자는 달려오기라도 한 듯 가쁘게 숨을 몰아 쉬었다.
캔디가 불쾌한 표정으로 대꾸했다. 걸리는 여기 안 왔소. 여자는 문간에 그냥 선 채로 그들을 향해 살짝 웃음을 지으며 엄지와 검지로 다른 손의 손톱들을 만지작거렸다. 여자의 눈길이 이 얼굴에서 저 얼굴로 옮겨 다녔다. 마침내 여자가 말했다. 약한 사람들만 여기 다 남겨놨네. 내가 다들 어디 갔는지 모를 줄 알고? 컬리까지 다. 다들 어디 갔는지 나도 안다고. 레니가 매혹된 표정으로 여자를 쳐다보았다. 그러나 캔디와 크록스는 여자의 눈을 피해 아래만 보며 얼굴을 잔뜩 찌푸리고 있었다. 캔디가 말했다. 그렇게 잘 알면서 컬리가 어디 갔는지 우리한테 물어보는 건 또 뭐요? 여자는 즐거운 표정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재밌어. 어떤 남자든 단둘이 만나면 얘기가 잘 되거든. 그런데 남자가 한 명만 더 끼면 입도 안 열려고 한단 말이야. 그저 골맞네. 여자는 손가락을 만지작거리던 것을 그만두더니 양손으로 입을 가렸다. 다들 서로를 무서워하는 거야. 바로 그거야. 모두들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할까봐 무서운 거야. 잠시 후 크룩스가 말했다. 이제 집에 가는 게 좋겠어요. 우린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지는 거 싫습니다. 난 골치 아픈 일 같은 건 일으키지 않아요. 난들 가끔은 누군가하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겠어요? 나라고 종일 집에만 처박혀 있고 싶겠어요? 캔디는 손목에 잘린 부분을 무릎에 내려놓더니 다른 손으로 살살 문질렀다. 캔디가 비난하듯이 말했다. 댁은 남편이 있잖소. 그러니 다른 남자들하고 실없이 어울리면서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되는 거요. 여자가 발끈했다. 그래요. 난 남편이 있어요. 당신들도 다 알잖아요. 멋진 남자예요. 안 그래요? 그 사람은 하루 종일 자기 맘에 안 드는 사람한테 무슨 해코지를 할지 그 얘기만 해요. 물론 주위엔 온통 맘에 안 드는 사람들 뿐이죠. 어쨌거나 내가 그 좁아 터진 집구석에 틀어박혀 왼손으로 2번 리드 펀치를 찌른 다음 오른손으로 멋지게 크로스를 먹일 거라는 이야기나 듣고 있어야 한다는 건가요? 원투. 내 멋진 원투 한 번이면 그놈은 다운이야. 그게 컬리가 만나라는 말이에요. 이윽고 여자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여자의 얼굴에서 뿌르퉁한 표정이 가시더니 갑자기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 근데 컬리, 손은 어떻게 된 거예요? 당혹스러운 정적이 흘렀다. 캔디가 레니를 훔쳐보았다. 이윽고 캔디가 헛기침을 했다. 컬리? 그 친구는 기계에 손이 끼었소. 그래서 손이 으스러졌지요. 여자는 잠시 지켜보다가 웃음을 터뜨렸다. 말도 안 돼. 도대체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컬리는 누군가를 손 보려다가 되레당한 거예요. 기계에 끼었다고? 말도 안 돼. 참, 이제 손이 으스러졌으니 그렇게 좋아하는 원투도 아무한테도 못 먹이겠네. 아니, 대체 누가 으스러뜨린 거예요? 캔디는 찌무룩한 얼굴로 되풀이했다. 기계에 끼었다니까. 여자가 경멸하는 표정으로 말했다. 알았어요, 알았어. 원한다면 실컷 감싸주세요. 누가 상관이나 한데? 당신의 담요나 둘러매고 다니는 불황자들은 젠장. 다들 제가 잘난 줄 알아? 도대체 날 뭘로 보는 거야? 내가 어린애야? 말했잖아요. 나는 쇼에도 나갈 뻔했다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니까. 어떤 사람은 나를 영화에 내보내준다고도 했어. 여자는 약이 올라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토요일 밤이네 다들 그 짓을 하러 나갔어. 다들. 그런데 나는 뭘 하는 거야? 여기 서서 담요 패거리랑 잡담이나 하고 있다니. 검둥이하고 얼간이하고 지저분한 늙은이하고 달리 아무도 없으니 이걸로 만족하란 건가? 레니는 입을 반쯤 벌린 채 여자를 바라보았다. 크룩스는 흑인 특유의 자신을 보호하는 무시무시한 위험을 띤 채 물러나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늙은 캔디의 태도가 돌변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그 바람에 모퉁이 뒤로 넘어갔다. 캔디가 노여운 목소리로 말했다. 참을 만큼 참았어. 여기에 부인이 있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이미 말하지 않았소. 그리고 말이오. 부인은 우리에 대해 되먹지 않은 생각을 갖고 있소. 그 닭대가리로는 우리가 그렇고 그런 담요 패거리가 아니라는 걸 제대로 알아볼 수 없겠지.
부인이 우리를 자른다고 해봅시다. 아, 그런다고 해보자고. 부인은 그럼 우리가 길을 떠나 또다시 이런 지저분한 싸구려 일자리를 찾을 거라고 생각하겠지? 가서 일할 수 있는 우리 농장이 우리만의 집이 있다는 걸 부인은 모를 거요. 우리는 여기 있을 필요가 없다니까. 우리한테는 집도 있고 닭도 있고 과일 나무도 있어. 여기보다 100배는 예쁜 땅이 있단 말이오. 그리고 우리한테는 친구들이 있어. 아, 믿고 말고. 물론 잘리는 걸 겁내던 시절도 있었지. 하지만 이젠 그렇지 않소. 우리 땅이 생겼거든. 그건 이제 우리 땅이요. 우린 그리로 가면 돼. 컬리의 부인이 웃음을 터뜨렸다. 말도 안 돼. 당신 같은 사람을 수도 없이 봤어. 당신들은 손에 25센트만 생기면 그걸로 옥수수 위스키 2잔을 털어놓고 잔 바닥까지 할지. 난 당신 같은 족속을 알아. 캔디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다. 그러나 여자가 말을 마치기 전에 스스로를 다잡았다. 그가 상황을 주도하고 있었다. 캔디는 부드럽게 말했다. 어련하시겠소, 부인. 부인은 가서 굴렁쇠나 굴리고 노는 게 좋겠소. 우리는 부인한테 할 이야기가 전혀 없으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게 뭔지 알고 있고 부인이야 알든 모르든 상관없어. 그러니 이제 어서 가 보시는 게 좋겠소. 컬리는 자기 마누라가 마구간에서 우리 같은 담요 패거리하고 어울리는 걸 좋아하지 않을 테니까 말이오. 여자는 남자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보았다. 모두 그녀에게 닫혀 있었다. 여자는 레니를 가장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레니는 결국 당황한 나머지 눈을 내리깔았다. 갑자기 여자가 물었다. 얼굴에 그 멍은 어쩌다 생긴 거예요? 레니는 죄책감에 사로잡힌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누구, 나? 그래, 당신. 레니는 도와달라는 표정으로 캔디를 바라봤다가 다시 무릎을 내려다보았다. 레니가 말했다. 컬리는 기계에 손이 끼었어. 컬리의 부인이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기계씨.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나 기계 좋아하거든. 캔디가 끼어들었다. 이 친구를 놔두시오. 이 친구를 갖고 놀 생각 말라고. 부인이 뭐라고 했는지 조지한테 다 말하겠소. 조지는 부인이 레니를 갖고 놀게 놔두지 않을 거요. 여자가 물었다. 조지가 누구지? 당신하고 함께 온 키 작은 사람? 레니가 행복한 표정으로 웃음을 지었다. 맞아, 그 사람이야. 조지가 나한테 토끼를 기르게 해줄 거야. 글쎄, 당신이 그렇게 원한다면 내가 토끼를 2마리 갖다 줄 수도 있는데. 크룩스가 침대에서 일어나더니 여자를 똑바로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다. 그만하세요. 부인은 유색인 방에 들어올 권리가 없습니다. 여기 들어와서 빈둥거릴 권리가 없단 말입니다. 자, 나가세요. 얼른 나가세요. 안 나가주시면 주인한테 부인이 다시는 마구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말하겠습니다. 여자는 경멸이 가득한 표정으로 크룩스를 보았다. 여자가 말했다. 잘 들어, 검둥이. 너 아가리 열면 나한테 어떻게 되는지 알지? 크룩스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여자를 노려보더니 이윽고 침대에 주저앉아 몸을 웅크렸다. 여자는 크룩스에게 바짝 다가갔다. 나한테 어떻게 되는지 알지? 크룩스는 더 작아진 것 같았다. 그는 벽에 바싹 달라붙었다. 네, 부인. 그래, 그럼 내 분수를 지켜. 검둥이, 너를 나무에 매다는 건 너무 쉬워서 재미도 없어. 크룩스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쪼그라들었다. 아무런 인격도 자아도 없었다. 좋다 싫다 표현할 감정도 없었다. 크룩스는 아무 억양 없는 단조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네, 부인. 잠시 여자는 크룩스를 굽어보며 서 있었다. 다시 채찍질을 할 수 있도록 그가 몸을 대주기를 기다리는 듯한 기세였다. 그러나 크룩스는 눈길을 피한 채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 조금이라도 상처 입을지 모르는 것은 모두 안으로 거두어 들인 듯했다. 여자는 마침내 나머지 2사람 쪽을 보았다. 늙은 캔디가 놀란 얼굴로 여자를 지켜보고 있었다. 캔디가 차분하게 말했다. 만일 그런 짓을 하면 우리가 말할 거요. 크룩스에게 있지도 않은 죄를 뒤집어 씌웠다고 말할 거요. 여자가 소리쳤다. 연병알, 말하든지 말든지.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을 테니까. 영감도 알잖아. 아무도 영감 말은 귀담아 듣지 않아. 캔디는 기가 꺾여 동의했다. 그건 그래요. 아무도 듣지 않죠. 캔디가 레니에게 다가갔다. 레니가 말했다. 조지가 왔으면 좋겠어. 조지가 여기 있으면 좋겠어. 걱정할 것 하나 없네. 방금 사람들이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어. 조지는 지금 틀림없이 합숙소에 있을 거야. 캔디는 여자를 돌아보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 집에 가는 게 좋겠소. 지금 가면 컬리한테는 여기 왔었단 얘기는 안 하겠소. 여자가 차갑게 재는 눈으로 캔디를 보았다. 아무 소리도 안 난 것 같은데? 괜한 모험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요. 확실치 않으면 안전한 길을 택하는 게 낫소. 여자가 레니를 돌아보았다. 컬리를 약간 뭉개줘서 고마워. 컬리가 자초한 일이야. 가끔 나도 뭉개버리고 싶다니까. 여자는 미끄러지듯 문을 빠져나가더니 어두운 마구간으로 사라졌다. 여자가 마구간 안을 지나가자 말 굴레의 사슬이 덜거덕거렸다. 말 몇 마리가 콧김을 뿜었고 몇 마리는 발을 굴렀다. 크룩스는 스스로 뒤집어 썼던 여러 겹의 보호막으로부터 서서히 빠져나오는 듯했다. 사람들이 돌아왔다고 했는데 그게 참말입니까? 그럼 내가 들었는데 나는 아무 소리도 못 들었는데 대문에서 쾅 소리가 났네. 캔디가 대꾸하더니 말을 이어갔다. 맙소사, 컬리 마누라는 소리도 없이 움직이는군. 연습을 많이 한 모양이야. 이제 다들 가보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서 나가줬으면 좋겠어요. 싫든 좋든 유색인한테도 몇 가지 권리는 있어야 하니까. 크룩스는 이제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으려 했다. 캔디가 말했다. 그녀는 자네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였어. 크룩스가 무덤덤하게 말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두 사람이 들어와서 앉아있는 바람에 내가 깜빡한 거지요. 그 여자가 한 말은 사실입니다. 마구간에서 말들이 콧김을 뿜었다. 사슬이 쩔렁거리더니 목소리가 들렸다. 레니! 야, 레니! 마구간에 있는 거야? 레니가 소리쳤다. 조지구나. 여기야, 조지. 여기 있어. 곧 조지가 문간에 와서 섰다. 그는 못마땅하다는 표정으로 두리번거렸다. 크룩스 방에서 뭘 하는 거야? 여기 있으면 안 돼. 크룩스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렇게 말했소. 그런데도 들어온 거요. 그럼 걷어차서 쫓아내지 그랬소? 뭐 괜찮았소. 레니는 좋은 녀석이니까. 아, 조지. 내가 계속 계산해 봤네. 내가 그 토끼들로 돈을 좀 버는 방법까지 알아냈어. 캔디가 흥분한 표정으로 말하자 조지가 얼굴을 찌푸렸다.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한 것 같은데요. 캔디가 고개를 푹 숙였다. 크룩스 말고는 아무한테도 이야기 안 했네. 조지가 말했다. 어쨌든 여기서 나가요. 맙소사, 잠시도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 캔디와 레니는 일어서서 문으로 향했다. 캔디! 크룩스가 불렀다. 응? 괭이질이랑 허드렛 일 얘기한 거 기억하시죠? 그래, 기억하네. 그냥 잊어버리세요. 그냥 해본 소리였어요. 농담이었다고요. 나는 그런데 가고 싶지 않아요. 뭐 알았네. 자네 마음이 정 그렇다면. 잘 자게. 새 남자는 문 밖으로 나갔다. 그들이 마구간 안을 지나가자 말들이 콧김을 뿜어댔고 고삐의 사슬이 쩔렁거렸다. 크룩스는 침대에 앉아 잠시 문을 보았다. 이윽고 바르는 약이 든 병에 손을 뻗었다. 다시 셔츠 뒤쪽을 잡아 빼더니 분홍빛 손바닥에 약을 조금 덜어 천천히 등에 문지르기 시작했다. 커다란 마구간의 한쪽 끝에는 햇 건초가 높이 쌓여 있고 도르래 걸린 갈퀴 4개짜리 쇠스랑이 건초 위로 드리워져 있었다. 수북이 쌓인 건초는 산 비탈처럼 경사를 그리며 내려갔고 마구간 건너편 끝은 아직 건초가 덜 채워져 평평했다. 통로 양 옆으로 먹이를 주는 선반이 있었고 선반의 얇은 널들 사이로 말들의 머리가 보였다. 일요일 오후였다.
말들은 먹다 남은 건초 다발을 우물거리며 쉬고 있었다. 그러다 발을 구르고 그 위에 나무를 씹으며 고삐의 사슬을 쩔렁거렸다. 오후의 햇살이 마구간 벽의 틈새로 새어들어와 건초더미 위에 환한 줄무늬를 그렸다. 허공에서 파리들이 붕붕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한가한 오후의 콧노래 같았다. 밖에서는 놀이용 말뚝에 말굽새들이 부딪혀 쩔렁거리는 소리와 남자들이 시합을 하며 큰 소리로 격려하고 놀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마구간 안은 고요했다. 콧노래 소리가 들리는 듯 한가롭고 따뜻했다. 마구간 안에는 레니뿐이었다. 아직 건초가 덜 채워진 마구간 한 구석. 레니는 구유 밑에 놓인 짐 상자 옆에 건초를 깔고 앉아 있었다. 자기 앞에 놓인 자그마한 강아지를 보고 있었다. 강아지는 죽어 있었다. 레니는 한참을 바라보더니 거대한 손을 내밀어 강아지를 쓰다듬었다. 머리에서 꼬리까지 빈틈없이 쓰다듬어 주었다. 레니가 강아지에게 작은 소리로 말했다. 왜 죽어버린 거야? 생쥐처럼 작지도 않으면서 세게 던지지도 않았는데. 레니는 손가락으로 강아지의 머리를 돌려 얼굴을 들여다 보았다. 그는 강아지의 얼굴을 보고 말했다. 이제 조지는 내가 토끼를 키우지 못하게 할지도 몰라. 내가 죽어버린 걸 알면. 레니는 건초 더미 한 곳을 우묵하게 파더니 거기에 강아지를 묻고 보이지 않게 건초로 덮었다. 그러고는 자신이 만든 둔덕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이건 숲으로 가서 숨어야 할 나쁜 일이 아니야. 아니야, 이건 아니야. 조지한테는 가서 보니까 죽어 있더라고 말해야지. 레니는 강아지를 다시 파내 살펴보다가 귀에서 꼬리까지 쓰다듬었다. 그는 구슬픈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하지만 조지는 알아버릴 거야. 조지는 언제나 알아차려. 조지는 내가 그랬지. 속이려 들지 마. 이제는 토끼를 기를 수 없어. 하고 말할 거야. 갑자기 레니는 화가 치밀어서 소리쳤다. 이런 연병할 놈, 왜 죽어버린 거야? 넌 생쥐처럼 작지도 않잖아. 레니는 강아지를 집어 냅다 던져버렸다. 그러고는 아예 돌아 앉았다. 레니는 무릎 위로 허리를 굽히며 작은 소리로 말했다. 난 토끼를 기를 수 없을 거야. 이제 조지가 못 기르게 할 거야. 레니는 괴로워하며 몸을 앞뒤로 흔들었다. 밖에서 쇠 말뚝에 말굽새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더니 작은 함성이 이어졌다. 레니는 일어서서 강아지를 도로 집어와 건초 위에 놓고 그 앞에 앉았다. 레니는 다시 강아지를 쓰다듬었다. 넌 아직 덜 자랐어. 다들 나한테 그렇게 말하고 또 말했는데. 그래도 내가 그렇게 쉽게 죽어버릴 줄은 몰랐어. 레니는 강아지의 축 처진 귀를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렸다. 어쩌면 조지는 괜찮다고 할지도 몰라. 연병아, 이런 작은 개새끼는 조지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야. 컬리의 부인이 마구간의 마지막 칸을 돌아 나타났다. 그녀가 워낙 소리 없이 움직인 탓에 레니는 그녀를 보지 못했다. 밝은색 면 드레스 차림에 빨간 타조 깃털로 장식된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 얼굴에는 곱게 화장을 하고 머리칼은 소시지 모양으로 돌돌 말아 가지런히 늘어뜨리고 있었다. 레니는 여자가 아주 가까이 다가왔을 때에야 비로소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았다. 레니는 몹시 당황한 나머지 허둥지둥 손으로 건초를 퍼내 강아지 위에 덮었다. 레니는 찌무룩한 표정으로 여자를 쳐다보았다. 여자가 물었다. 그게 뭐야? 귀여운 아가? 레니가 여자를 노려보았다. 조지는 너하고 어울리지 말랬어. 말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랬어. 여자가 웃음을 터뜨렸다. 조지가 모든 일에 명령을 내리나 보지? 레니는 건초를 내려다 보았다. 너한테 말하거나 하면 토끼를 기르지 못한댔어. 여자가 조용하게 말했다. 조지는 컬리가 화를 낼까봐 무서워하는구나. 이제 컬리는 팔을 붕대에 매달고 다니는데 뭐. 또 컬리가 세게 나오면 내가 나머지 손도 부서뜨리면 되잖아. 이제 기계에 끼었으니 어쩌니 하는 소리로 나를 속일 생각 마.
그러나 레니는 말려들지 않았다. 안 돼. 난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 짓도 안 할 거야. 여자는 레니 옆에 있는 건초 위에 무릎을 꿇었다. 잘 들어봐. 다들 말급세 던지기 시합을 하고 있어. 이제 겨우 4시밖에 안 됐고 아무도 시합에서 빠져나오지 않을 거야. 나랑 얘기 좀 하면 어때? 난 아무하고도 얘기를 나누지 못해. 외로워 죽겠어. 레니가 말했다. 안 돼. 난 너하고 아무 말도 해선 안 되고 아무것도 해선 안 돼. 외로워. 너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지. 하지만 난 컬리 말고는 아무하고도 얘기를 못해. 컬리가 화를 내거든? 아무하고도 이야기를 못한다면 넌 기분이 어떨 것 같아? 난 얘기하면 안 돼. 조지는 내가 말썽을 피울까봐 걱정해. 여자는 화제를 바꾸었다. 거기 건초로 뭘 덮어놓은 거야? 그녀의 질문에 레니는 걱정이 다시 몰려왔다. 레니가 서글픈 목소리로 말했다. 내 강아지야. 그냥 내 귀여운 강아지야. 그러면서 레니는 강아지를 덮었던 건초를 쓸어냈다. 이런, 죽었잖아. 여자가 소리쳤다. 아주 작았어. 그냥 데리고 놀았는데 무는 척 하잖아. 그래서 나도 때려주는 척 했어. 그러다 한 대 때렸어. 그랬더니 죽었어. 걱정 마. 그깟 개 한 마리 갖고 뭘. 얼마든지 또 구할 수 있어. 어디 가나 개 천지니까. 여자가 레니를 위로했다. 그런 게 아니야. 레니가 불쌍한 표정으로 설명했다. 조지는 이제 내가 토끼를 기르지 못하게 할 거야. 왜? 그러니까 조지는 내가 또 나쁜 짓을 하면 토끼를 기르지 못하게 할 거랬어. 여자는 레니에게 더 다가가 달래듯이 말했다. 나하고 얘기하는 건 걱정 안 해도 돼. 밖에서 사람들이 소리치는 걸 들어봐. 저 시합에 4달러가 걸려 있다고. 시합이 끝날 때까지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을 거야. 레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내가 너하고 얘기하는 걸 조지가 봤다간 난 홍구멍이 날 거야. 그럴 거라고 했어. 여자가 성난 얼굴로 바뀌어서는 소리쳤다. 도대체 내가 뭘 어쨌다고? 나는 사람들하고 말할 권리도 없어? 도대체 내가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너는 좋은 사람이잖아. 왜 내가 너하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지 모르겠어. 난 너한테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아. 그러니까 조지는 내가 우리를 흙탕물에 빠뜨릴 거래.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도대체 내가 너희들한테 무슨 해를 끼친다는 거야? 아무도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관심도 없으면서? 정말이지, 난 이렇게 살던 사람이 아니라고. 난 뭔가가 될 수도 있었어. 여자가 어두운 표정으로 말했다. 어쩌면 아직도 될 수 있을지 몰라. 여자는 레니를 누가 데려가기 전에 서두르려는 듯 이야기하고 싶은 열망에 북받쳐 말을 쏟아냈다. 나는 바로 저기 셀리너스에서 살았어. 어릴 때 그리로 이사 갔지. 그런데 어느 날 극단이 마을을 지나갔는데 그때 배우를 한 사람 만났지. 나더러 극단하고 같이 떠나자고 했어. 하지만 우리 엄마가 허락하지 않았지. 내가 15살밖에 안 됐으니 허락할 수 없다면서. 하지만 그 남자는 괜찮다고 했거든. 내가 그때 따라갔으면 정말이지 나는 이렇게 살고 있지 않을 거야. 레니는 강아지를 쓰다듬었다. 우리는 작은 땅을 갖게 될 거야. 그리고 토끼도. 여자는 레니가 말을 끊을세라 얼른 자기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나중에 또 다른 남자를 만났어. 그 사람은 영화 일을 했지. 그 사람하고 리버사이드 댄스 팰리스에 갔지. 그 사람이 나를 영화에 출연시켜 주겠다고 했어. 내가 타고난 배우라는 거야. 곧 할리우드로 돌아갈 텐데 편지로 그곳 소식을 전해주겠다고 했어. 여자는 자신의 이야기가 불러일으킨 반응을 확인하려고 레니를 쳐다보았다. 그런데 편지를 받지 못했어. 아마 엄마가 가로챘을 거야. 어쨌든 난 아무데도 갈 수 없고 아무것도 될 수 없고 내 편지마저 가로채는 곳에서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어. 엄마한테 편지를 가로챘냐고 물었더니 아니라고 하더군. 그래서 난 컬리하고 결혼했어. 리버사이드 댄스 팰리스에서 만난 바로 그날 밤에 말이야. 듣고 있어? 여자가 다그쳤다. 나?
그럼 난 이 이야기는 누구한테도 한 적 없어. 어쩌면 하지 말아야 하는지도 몰라. 난 컬리를 좋아하지 않아. 컬리는 좋은 사람이 아니야. 여자는 레니에게 속을 털어놓고는 더 바싹 다가가 앉았다. 영화에 출연해서 좋은 옷을 입을 수도 있었는데 영화 배우들이 입는 좋은 옷 말이야. 영화에 나오는 커다란 호텔에 앉아 있으면 사람들은 내 사진을 찍어 댔겠지. 시사회에도 가고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가서 이야기도 했을 텐데 어딜 가든 돈 한 푼 안 들었을 거야. 나는 영화에 나오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영화에 나오는 사람들이 입는 멋진 옷들. 그 사람 말이 나는 타고난 배우랬어. 여자는 레니를 바라보았다. 여자는 자신이 연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팔과 손으로 작지만 멋진 동작을 선보였다. 그녀는 손목을 앞으로 내밀며 손가락들을 차례로 늘어뜨렸다. 새끼손가락만은 우아하게 삐죽 나와 있었다. 레니는 깊은 숨을 쉬었다. 밖에서 말굽새가 말뚝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이어 환성이 터졌다. 컬리의 부인이 말했다. 누가 걸었나 보네. 해가 기울자 벽을 타고 올라간 햇빛은 먹이 선방과 말들의 머리 위로 줄무늬를 드리웠다. 레니가 말했다. 내가 이 강아지를 밖에 갖다 버리면 조지는 모를 수도 있어. 그럼 아무 말썽 없이 토끼를 기를 수 있어. 컬리의 부인이 성난 목소리로 말했다. 넌 토끼 생각밖에 안 해? 우린 작은 땅을 가질 거야. 우린 집하고 밭을 가질 거고 알팔파도 심을 거야. 알팔파는 토끼한테 먹일 거야. 나는 자루에 알팔파를 잔뜩 담아서 토끼한테 갖다 줄 거야. 레니가 참을성 있게 설명했다. 여자가 물었다. 왜 그렇게 토끼 하는 건데? 레니는 신중하게 생각한 끝에 결론에 이르렀다. 그는 조심스럽게 여자 쪽으로 다가갔고 마침내 여자와 몸이 닿았다. 난 예쁜 걸 쓰다듬는 걸 좋아해. 한 번은 시장에서 털이 긴 토끼를 봤어. 정말 예뻤어. 어쩔 때는 생쥐도 쓰다듬어. 물론 생쥐보다 예쁜 게 없을 때만. 컬리의 부인은 레니에게서 약간 떨어졌다. 너 단단히 미쳤구나? 아니야, 안 미쳤어. 레니는 진지하게 설명했다. 조지가 그러는데 나 미친 거 아니래. 난 손으로 예쁜 걸 쓰다듬는 걸 좋아해. 부드러운 걸 말이야. 레니는 좋아서 낄낄거렸다. 여자는 약간 안심하는 듯했다. 하긴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 다들 좋아하지. 나도 실크하고 벨벳을 만지는 걸 좋아해. 너도 벨벳 만지는 거 좋아해? 레니가 행복한 표정으로 소리쳤다. 그럼, 그럼 나도 벨벳이 좀 있었어. 어떤 부인이 준 건데? 맞아. 클라라 숙모가 나한테 준 거야. 이만큼 큰 거였어. 지금도 있으면 좋을 텐데. 잃어버렸어. 못 본 지 오래됐어. 레니가 얼굴을 찌푸렸다. 컬리의 부인이 비웃는 웃음을 터뜨렸다. 단단히 미쳤어. 그래도 넌 괜찮은 사람이야. 몸집만 커다랗지 아기 같아. 그래도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는 알 것 같아. 가끔 나도 머리 손질을 할 때 그냥 앉아서 쓰다듬어 보곤 해. 아주 부드럽거든. 여자는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려고 자기 정수리 부분을 손가락으로 훑으며 쓰다듬었다. 여자가 흡족한 표정으로 말했다. 어떤 사람들은 머리칼이 뻣뻣하지. 컬리가 그래. 컬리 머리칼은 철사 같아. 하지만 내 머리카락은 가늘고 부드럽지. 아주 빗어주거든. 그러면 가늘어지지. 봐. 여기 좀 만져봐. 여자는 레니의 손을 자기 머리에 올려놓았다. 거길 만져봐. 얼마나 부드러운지. 레니의 커다란 손이 여자의 머리카락을 쓰다듬기 시작했다. 여자가 말했다. 헝클어트리지 말고. 레니는 아, 좋아 하고 소리치고는 더 힘을 주어 쓰다듬었다. 여자는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다. 조심해, 헝클어지잖아. 그만해, 다 헝클어지겠어. 여자는 머리채를 옆으로 획 잡아챘다. 그러나 레니의 손이 여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놓아주지 않았다. 여자가 소리쳤다. 나 놓으라니까. 레니는 몹시 당황했다.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러자 여자가 비명을 질러내기 시작했다.
레니의 다른 한 손이 여자의 입과 코를 막았다. 레니가 애원했다. 제발 그러지 마. 제발 그러지 말라니까. 조지가 화낼 거야. 여자는 레니의 소나기에서 격렬하게 몸부림쳤다. 빠져나오려고 몸을 비틀며 두 발로 건초를 걷어 찼다. 여자가 비명을 질렀지만 레니가 손으로 틀어 막았다. 레니는 겁이 나서 울기 시작했다. 제발 그러지 좀 마. 조지는 내가 나쁜 짓을 했다고 할 거야. 토끼를 기르지 못하게 할 거야. 레니가 손을 약간 떼자 목신 비명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러자 레니는 화가 치밀었다. 그러지 말라니까. 소리 지르면 싫어. 조지가 말한 대로 너 때문에 말썽이 생길 거야. 그러니까 소리 지르지 마. 여자는 겁에 질려 눈을 부릅뜬 채 계속 몸부림쳤다. 레니는 여자의 몸을 잡고 흔들며 화를 냈다. 소리 지르지 말라니까. 레니는 소리쳤고 또다시 여자를 잡고 흔들었다. 여자의 몸이 물고기처럼 파닥거리다 잠잠해졌다. 레니가 여자의 목을 부러뜨린 것이다. 레니는 여자를 내려다보고 조심스럽게 여자의 입에서 손을 뗐다. 여자는 가만히 누워 있었다. 다치게 하려는 게 아니야. 하지만 소리를 지르면 조지가 화낼 거야. 여자가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자 레니는 몸을 숙이고 여자를 살펴보았다. 여자의 팔을 들었다가 놓자 팔이 밑으로 툭 떨어졌다. 잠시 레니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이윽고 레니는 겁먹은 소리로 소곤거렸다. 난 나쁜 짓을 했어. 또 나쁜 짓을 했어. 레니는 양손으로 허둥지둥 건초를 퍼 올렸고 마침내 여자의 몸이 약간 가려졌다. 마구간 밖에서 남자들이 외치는 소리와 말굽새가 쩔그렁거리는 소리가 두 번 들렸다. 처음으로 레니는 바깥 상황을 의식했다. 그는 건초 속에 웅크리고 앉아 귀를 기울였다. 난 진짜 나쁜 짓을 했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조지가 화내겠지? 조지는 그랬어. 자기가 올 때까지 숲속에 숨어 있으라고. 조지는 화낼 거야. 내가 데리러 올 때까지 숲속에 숨어 있어. 조지가 그랬어. 레니는 돌아가서 죽은 여자를 바라보았다. 강아지가 여자 곁에 누워 있었다. 레니는 강아지를 집어 들었다. 갖다 버려야지. 정말 나쁜 짓이야. 레니는 강아지를 우도 속에 집어넣더니 벽 쪽으로 기어가 갈라진 틈새로 밖을 살폈다. 말굽새 놀이를 하는 쪽을 보았다. 레니는 엉금엉금 기어서 마구간의 마지막 칸을 돌아 사라졌다. 이제 해는 벽 높은 곳에 줄무늬를 그렸다. 마구간 안에 빛은 한결 어슴풀에 해졌다. 컬리의 부인은 건초로 반쯤 덮인 채 반드시 누워 있었다. 마구간은 아주 고요했다. 농장 전체에 오후의 고요가 깃들어 있었다. 말굽새가 쩔렁하고 부딪히는 소리와 시합을 하는 남자들의 목소리조차 조용해진 것 같았다. 마구간 안은 바깥보다 먼저 어둑어둑해졌다. 비둘기 한 마리가 열려 있던 문으로 날아 들어왔다가 다시 나갔다. 양치기개 한 마리가 맨 끝 칸을 돌아 들어왔다. 길고 여인 몸에 묵직한 젖통이 축 늘어져 있었다. 암캐는 강아지들이 있는 짐 상자들을 향해 다가가다가 컬리 부인의 주검 냄새를 맡았다. 등뼈를 따라 털이 쭉볕 곤두섰다. 암캐는 낑낑거리더니 몸을 움츠리고 짐 상자로 가 강아지들 사이로 뛰어들었다. 컬리의 부인은 노란 건초에 반쯤 덮인 채 누워 있었다. 비열함도 계략도 불만도 관심을 끌려는 갈망도 모두 사라진 여자의 얼굴은 아주 예쁘고 소박했다. 착하고 어려 보이는 얼굴이었다. 발그레한 뺨과 붉은 입술 때문에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다. 아주 얕은 잠에 빠진 것처럼 보였다. 작은 소시지처럼 말린 곱슬머리가 건초더미 위에 흩어져 있었다. 입술은 벌어져 있었다. 가끔 일어나는 일이지만 순간이 머뭇머뭇 자리를 잡더니 평소보다 훨씬 오래 머물렀다. 그러더니 순간보다 길게, 훨씬 더 길게 느껴지는 시간 동안 소리가 멈추고 움직임이 멈추었다.
이윽고 시간이 점차 다시 깨어나 굼뜨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먹이 선반 너머에서 말들이 발을 구르고 곱비 사슬을 쩔렁거렸다. 밖에서는 남자들의 목소리가 더 크고 선명해졌다. 마지막 칸 너머에서 늙은 캔디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레니, 어이 레니, 여기 있는 거야? 내가 계산을 다시 해봤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줄게. 늙은 캔디가 마지막 칸을 돌아 나왔다. 어이 레니. 캔디가 다시 레니를 부르다가 등골이 오싹해져서 걸음을 멈추었다. 뭉툭한 손목으로 그루터기만 남은 구렛나루를 문질렀다. 캔디가 컬리의 부인에게 말했다. 여기 있는 줄 몰랐소. 여자가 대답이 없자 캔디는 더 가까이 다가갔다. 이런데 나와 자면 안 되지. 캔디가 못마땅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윽고 캔디는 여자 곁에 섰다. 이런 맙소사. 캔디는 어쩔 줄 몰라 주위를 둘러보고는 턱수염을 문질렀다. 캔디는 헐레벌떡 마구간 밖으로 뛰쳐나왔다. 이제 마구간은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말들은 발을 구르고 콧김을 뿜었으며 깔집을 씹고 고삐의 사슬을 쩔렁거렸다. 곧 캔디가 돌아왔다. 조지가 옆에 따라 들어왔다. 도대체 나더러 뭘 보란 겁니까? 캔디가 컬리의 부인을 가리켰다. 조지는 물끄러미 그녀를 바라보았다. 저 여자가 왜? 조지는 더 다가가다가 캔디가 그랬던 것과 똑같이 소리쳤다. 이런 맙소사! 조지는 여자 옆에 무릎을 꿇고는 여자의 심장 위에 손을 얹었다. 마침내 뻣뻣해진 몸을 천천히 일으켰을 때 조지의 얼굴은 나무 토막처럼 굳어 있었다. 눈빛만은 단호했다. 어떻게 된 걸까? 캔디가 묻자 조지는 싸늘한 눈빛으로 캔디를 바라보았다. 정말 모르겠어요? 캔디가 입을 다물었다. 조지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이럴 줄 알았어야 했는데 어쩌면 머릿속 한 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 캔디가 물었다. 이제 어쩌지? 조지, 이를 어째? 조지는 한참 후에 대답했다. 뭐,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야죠. 그 녀석을 잡아 가둬야겠죠. 달아나게 놔둘 수는 없어요. 그 가엾은 놈은 굶어 죽을 거예요. 어쩌면 가둬놓고 잘해줄지도 모르잖아요. 조지는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했다. 하지만 캔디는 흥분해서 말했다. 그 친구를 달아나게 해야 해. 자네는 컬리를 몰라. 컬리는 자기가 직접 벌을 주려 할 거야. 그 친구를 죽일 거라고. 조지는 캔디의 입술을 잠자코 바라보았다. 조지가 마침내 말했다. 그래요. 맞아요. 컬리라면 그러겠죠. 다른 사람들도 그럴 거고요. 조지는 컬리의 부인을 돌아보았다. 그러자 캔디가 가장 걱정하던 일을 털어놓았다. 자네하고 나 둘이서 그 작은 땅을 얻을 수 있을 거야. 안 그런가 조지? 자네하고 나는 거기 가서 잘 살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응? 조지가 대답을 하기도 전에 캔디는 머리를 숙이고 건초를 내려다 보았다. 캔디는 조지의 대답을 알고 있었다. 조지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나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절대 그 땅을 가질 수 없다는 걸 말이에요. 녀석이 그 이야기를 듣는 걸 워낙 좋아하다 보니 나도 어쩌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게 되었나 봅니다. 캔디가 침울한 표정으로 물었다. 그럼 이제 다 끝난 거야? 조지는 그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도 이제 한 달간 일해서 $50를 챙겨 어디 지저분한 갈부집에 가서 밤을 새겠죠. 아니면 당구장에 가서 다들 집에 갈 때까지 죽치고 앉아있겠죠. 그러고 돌아와 다시 한 달을 일하고 또 $50를 손에 쥐겠죠. 캔디가 말했다. 그 친구 아주 좋은 사람인데 나는 그 친구가 이런 짓을 할 줄 몰랐어. 조지는 여전히 컬리의 부인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레니가 나쁜 마음으로 이런 짓을 한 건 아닙니다. 그 녀석은 꼭 나쁜 짓을 해 오기는 했지만 한 번도 나쁜 마음으로 그런 적은 없어요. 조지는 허리를 펴더니 캔디를 돌아보았다. 잘 들어요.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럼 아마 그 녀석을 잡아오겠죠?
그 사람들도 다른 방도가 없어요. 어쩌면 사람들이 그를 해치지 않을지도 모르죠. 조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레니를 해치게 놔두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사람들은 내가 관련됐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일단 나는 합숙소로 돌아갈게요. 그러면 영감님은 그런 뒤에 바로 나가서 사람들한테 이 여자 이야기를 하세요. 그럼 나도 함께 몰려와 처음 본 척 할 테니까요. 그래 주실래요? 그래야 사람들은 내가 관련됐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캔디가 말했다. 물론이지, 조지. 틀림없이 그렇게 할게. 좋아요. 그럼 한 2, 3분만 여기서 기다리세요. 그런 다음에 달려나와서 막 여자를 발견한 것처럼 말하는 겁니다. 난 이만 가볼게요. 조지는 몸을 돌리더니 얼른 마구간에서 빠져나갔다. 늙은 캔디는 조지가 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무력한 표정으로 컬리의 부인을 돌아보았다. 그의 말에서 점차 슬픔과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다. 그가 심술궂게 말했다. 이런 연병할 갈보년. 결국 해냈구만, 안 그래? 이제 기분 좋아. 내가 이를 망칠 거라는 건 다들 알고 있었어.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었어. 지금도 아무짝에도 쓸모없지. 지저분한 갈보년 같으니. 캔디는 코를 훌쩍거리더니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저 친구들하고 지내며 밭에서 괭이질도 하고 설거지도 할 수 있었어. 캔디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단조롭게 읊조리듯 말을 이어갔다. 그는 귀에 익은 구절을 되풀이했다. 서거스나 야구 시합이 열리면 우린 다 함께 보러 갈 수 있었어. 젠장, 일은 무슨 일? 하고 그냥 보러 가면 되는 거지.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었어. 돼지도 키우고 닭도 키우고 겨울에는 작고 통통한 난로에 불을 떼고 비가 오면 우린 그냥 집에 들어앉아 있었겠지. 눈물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았다. 캔디는 여자에게 등을 돌리고 힘없이 마구간에서 걸어나갔다. 묵뚝한 손목으로 빳빳한 구렛나루를 긁었다. 밖에서 시합 소리가 멈추었다. 언성을 높여 질문하는 소리와 북을 두드리듯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리더니 사람들이 마구간으로 뛰어들었다. 슬림과 칼슨, 어린 휘트와 컬리가 들어왔다. 크룩스는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뒤처져 들어왔다. 캔디가 그들을 뒤따라왔다. 마지막으로 조지가 들어왔다. 조지는 청 재킷을 입고 단추까지 채운 모습이었다. 검은 모자는 눈 위까지 푹 눌러쓰고 있었다. 남자들은 맨 끝 칸을 돌아 달려왔다. 그들의 눈이 어둠 속에서 컬리의 부인을 발견했다. 그들은 걸음을 멈추고 가만히 서서 보았다. 이윽고 슬림이 여자 위로 가만히 몸을 굽히더니 손목을 짚어 보았다.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뺨도 만져 보았다. 이윽고 약간 비틀린 목 밑으로 손을 넣어 목을 더듬었다. 슬림이 일어서자 사람들이 가까이 모여들었다. 조용하던 분위기가 바뀌었다. 갑자기 활기를 되찾은 컬리가 소리쳤다. 누가 그랬는지 알겠어. 그 커다란 개자식이 그런 거야. 분명히 그놈 짓이야. 봐, 다른 사람들은 다 밖에서 말굽새 놀이를 하고 있었잖아. 컬리는 점점 격앙돼 갔다. 내가 그놈을 잡을 거야. 산탄총을 가져오겠어. 그 커다란 개자식을 직접 죽여버릴 거야. 배때기를 쏴버릴 거야. 어서 갑시다. 그가 격분하여 마구간에서 뛰쳐나갔다. 내 루거를 가져와야겠군. 칼슨도 그렇게 말하고는 달려나갔다. 슬림이 침착하게 조지를 돌아보았다. 내가 봐도 렌이 지신 것 같군. 목뼈가 바스러져 버렸어. 렌이라면 그럴 수 있지. 조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천천히 고개만 끄덕였다. 모자를 이마까지 푹 눌러쓴 까닭에 눈은 가려서 보이지 않았다. 슬림이 말을 이어나갔다. 아마 자네가 말했던 위드일과 비슷한지도 모르겠네. 조지가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슬림은 한숨을 쉬었다. 그 친구를 잡아 올 수밖에 없을 것 같군. 어디로 갔을 것 같나? 잠시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조지가 말문을 열었다. 녀석은 남쪽으로 갔을 겁니다. 우리가 북쪽에서 왔으니 남쪽으로 갔겠지요. 그 친구를 잡아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슬림이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조지가 슬림에게 바싹 다가섰다. 우리가 데려와서 그냥 가두어 둘 수는 없을까요? 그 녀석은 정상이 아니에요, 슬림. 나쁜 마음으로 이런 짓을 한 게 아니라고요. 슬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수도 있지. 컬리만 막으면 그럴 수도 있어. 하지만 컬리는 쏴버리고 싶어 할걸? 지금도 자기 손 때문에 화가 나 있거든. 그리고 그 친구를 가둬서 묶어 둔다고 해보세. 철장 안에 집어 넣는다고 해보잔 말이야. 그것도 좋지 않을 걸세, 조지. 조지가 말했다. 압니다. 알아요. 칼슨이 달려들어와 소리쳤다. 그 새끼 내 루거를 훔쳐갔어. 가방이 없어. 컬리가 칼슨을 따라 들어왔다. 컬리는 성한 손에 산탄총을 들고 있었다. 이제 컬리는 침착해져 있었다. 걱정할 것 없소. 검둥이한테 산탄총이 있소. 그걸 쓰쇼, 칼슨. 그놈을 보면 살려두면 안 돼. 배때기로 쏘라고. 그럼 고꾸라질 거요. 휘트가 흥분해서 말했다. 난 총이 없는데요. 컬리가 말했다. 너는 솔데드에 가서 경찰을 데려와. 엘 월츠를 데려와. 그 사람이 부보안관이니까. 자, 갑시다. 그는 수상쩍어 하는 눈빛으로 조지를 돌아보았다. 당신도 함께 갈 건가? 그럼 가야지. 하지만 잘 들어, 컬리. 그 가엾은 놈은 정상이 아니야. 그놈을 쏘지는 마. 자기가 뭔 짓을 했는지도 모르는 놈이야. 조지의 말에 컬리가 소리를 질렀다. 쏘지 말라고? 그놈은 칼슨의 루거를 갖고 있어. 당연히 쏴야지. 칼슨이 잃어버린 걸 수도 있잖아. 조지가 힘없이 말했다. 오늘 아침에도 봤다고. 누가 가져간 거야. 칼슨이 대꾸했다. 컬리의 부인을 굽어보고 서 있던 슬림이 말했다. 컬리, 자네는 여기서 부인 곁을 지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컬리 얼굴이 붉어졌다. 난 갈 거요. 그 덩치만 커다란 놈을 내가 직접 쏴서 배때기에 구멍을 뚫어버리겠어. 내 비록 손은 하나뿐이지만 말이야. 가서 그놈을 잡을 거요. 슬림이 캔디를 돌아보았다. 영감이 여기를 지키쇼. 우리는 이제 가봐야겠소. 그들은 모두 떠났다. 조지는 캔디 옆에 잠깐 멈춰서서 죽은 여자를 함께 굽어보았다. 컬리가 불렀다. 어이 조지, 우리한테 붙어있는 게 좋을걸? 당신이 이 일과 관련이 있다는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말이야. 조지가 무겁게 발을 끌며 사람들을 따라 나섰다. 사람들이 사라지자 캔디는 건초 속에 쭈그리고 앉아 컬리 부인의 얼굴을 살펴보았다. 캔디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가엾은 놈. 사람들의 목소리가 희미해졌다. 마구간은 차츰 어두워졌다. 말들은 마구간에 자기 칸에서 발을 움직이며 고삐의 사슬을 쩔렁거렸다. 늙은 캔디는 건초에 누워 팔로 눈을 가렸다. 늦은 오후 셀리너스 강의 깊은 녹색 웅덩이는 고요했다. 해는 이미 골짜기를 떠나 게빌런 산맥의 비탈을 기어 오르고 있었다. 햇빛을 받은 산꼭대기는 장밋빛이었다. 그러나 울긋불긋한 플라타너스 사이의 웅덩이 옆에는 쾌적한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물뱀 한 마리가 미끄러지듯 부드럽게 웅덩이를 거슬러 오르더니 잔망경 같은 머리를 좌우로 비틀었다. 물뱀은 웅덩이를 가로질러 여울에 꼼짝 않고 서 있던 외가리의 다리 밑에 이르렀다. 외가리의 부리가 소리 없이 움직여 뱀의 머리를 창처럼 내리찍더니 작은 뱀을 집어삼켰다. 부리에서 삐져나온 뱀의 꼬리가 미친 듯이 요동쳤다. 멀리서 거센 바람소리가 들리더니 돌풍이 파도처럼 우둥지 들을 훑고 지나갔다. 플라타노스 잎들이 은빛 배를 드러냈고 바닥의 갈색 낙엽들은 몇 걸음을 달려나갔다. 바람이 일으킨 잔 물결이 웅덩이의 녹색 수면 위로 줄줄이 퍼져나갔다. 바람은 올 때처럼 빠르게 사라졌다. 빈 터는 다시 고요해졌다. 외가리는 여울에 서서 꼼짝하지 않고 기다렸다. 작은 물뱀이 또 한 마리 웅덩이를 가로질러 헤엄치며 잔망경 같은 머리로 좌우를 둘러보았다. 갑자기 숲에서 레니가 나타났다. 살금살금 걷는 곰처럼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았다.
외가리가 날개로 허공을 치더니 몸을 띄워 물에서 벗어나 하류로 날아가 버렸다. 작은 뱀은 물가의 갈대숲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레니는 조용히 물가로 다가갔다. 무릎을 꿇더니 입술을 수면에 살짝 갖다 대고 물을 마셨다. 작은 새 한 마리가 마른 잎들 위로 종종 걸음치자 레니는 머리를 휙 들어 소리가 난 쪽으로 눈과 귀를 긴장시켰다. 이윽고 새가 눈에 띄자 다시 머리를 숙이고 물을 마셨다. 레니는 물을 다 마시자 웅덩이 옆 모래뚝에 앉았다. 빈터로 들어오는 좁은 길을 감시하려는 것이었다. 레니는 무릎을 끌어안고 그 위에 턱을 괴었다. 햇빛이 위로 더 올라 골짜기를 벗어났다. 점점 더 밝아지는 빛 때문에 산 꼭대기에 불이 붙은 것 같았다. 레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안 까먹었어. 연병 숲에 숨어서 조지를 기다리는 거야. 레니는 모자를 눈 위로 푹 눌러 썼다. 조지가 야단칠 거야. 조지는 내가 귀찮게 굴지 않는 데서 혼자 살기를 바랄 거야. 레니는 고개를 돌려 밝은 산 꼭대기를 보았다. 난 저 위로 올라가 동굴을 찾을 수도 있어. 레니는 서글픈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그럼 케첩을 못 먹겠지? 하지만 상관없어. 조지가 싫다고 하면 난 가버릴 거야. 떠나버릴 거야. 그 순간 레니의 머리에서 작고 뚱뚱한 늙은 부인이 튀어나왔다. 두꺼운 돋보기 안경을 쓰고 호주머니가 달린 커다란 체크무늬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 단정하고 깔끔했다. 여자는 두 손을 허리에 얹고 레니 앞에 서서 못마땅한 표정으로 얼굴을 찌푸렸다. 여자는 레니의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누누이 말했잖아. 조진 아주 좋은 사람이고 너한테 잘해주니까 조지 말을 들으라고. 하지만 넌 들은 척도 안 하고 나쁜 짓을 했어. 그러자 레니가 대답했다. 나도 노력했어. 클라라 숙모, 노력하고 또 노력했어. 하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 여자는 레니의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너는 조지 생각은 한 번도 안 했지? 조지는 늘 너에게 잘해줬는데 바위가 한쪽 생기면 늘 너한테 반이나 그 이상을 줬잖아. 케첩이 생기면 그건 너한테 다 줬고. 레니가 처량한 표정으로 말했다. 알아. 나도 노력했어. 클라라 숙모. 노력하고 또 노력했어. 여자가 말을 잘랐다. 너 아니었으면 조지는 늘 편하게 살았을 거야. 봉급을 받아서 갈보집에서 미친 듯이 놀았을 거야. 당구장에 가서 스누커를 쳤을 거야. 하지만 조지는 그러는 대신 너를 보살폈어. 레니는 비통해하며 신음을 토했다. 나도 알아, 클라라 숙모. 나 산속에 들어가서 동굴을 찾아내 거기서 살 거야. 그럼 조지가 힘들지 않을 거야. 또 그러네. 여자가 날카롭게 말했다. 말이야 늘 그렇게 하지. 하지만 실제로는 절대 못 그런다는 걸 너도 잘 알잖아. 넌 그냥 들러붙어서 늘 조지 속을 썩이잖아. 레니가 말했다. 정말로 그냥 떠나는 게 나을 것 같아. 조지는 이제 토끼를 기르게 해주지 않을 거야. 클라라 숙모는 사라졌다. 이번에는 레니의 머리에서 거대한 토끼가 튀어나왔다. 토끼는 레니 앞에 웅크리고 앉아 귀를 까딱거리고 콧등에 주름을 잡았다. 토끼도 레니의 목소리로 말했다. 토끼를 길러? 토끼가 경멸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런 미친놈? 너는 토끼가 신는 장화를 핥을 자격도 없는 놈이야. 넌 토끼가 있다는 것도 까먹고 굶어 죽게 할 거야. 내가 하는 일이 늘 그렇지. 그럼 조지가 어떻게 생각할까? 레니가 큰 소리로 말했다. 까먹지 않을 거야. 토끼가 쏘아붙였다. 안 까먹긴 뭘 안 까먹어? 너는 불지옥에서 내 놈을 구울 때 꽂을 기름 바른 꼬챙이도 아까운 놈이야. 조지가 너를 하수구에서 끌어내려고 얼마나 용을 썼는지 하나님은 아시지. 그래봐야 아무 소용없는 짓이었어. 만일 조지가 토끼를 기르게 해줄 거라고 생각한다면 너는 평소보다 더 미친 거야. 조지는 토끼를 기르게 해주지 않을 거야. 조지는 널 몽둥이로 두드려 팰 거야. 조지는 그렇게 할 거라고. 레니가 사납게 되받았다.
조지는 안 그래. 조지는 그런 짓 안 해. 나는 옛날부터 언제부턴진 까먹었지만 옛날부터 조지를 알았어. 조지는 한 번도 몽둥이로 날 때린 적 없어. 늘 나한테 잘해줬어. 나한테 나쁜 짓 안 해. 이제 조지는 너한테 질렸어. 조지는 너를 두들겨 팬 다음 널 두고 떠나버릴 거야. 안 그래. 레니가 미친 듯이 울부짖었다. 그런 짓은 안 할 거야. 난 조지를 알아. 나하고 조지는 함께 다녀. 그러나 토끼는 작은 소리로 계속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조지는 널 떠날 거야. 이 미친놈아. 조지는 널 혼자 내버려 두고 떠날 거야. 조지는 널 떠날 거야. 이 미친놈아. 레니는 두 손으로 귀를 막았다. 안 떠나. 안 떠난다니까. 레니가 외쳤다. 오, 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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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지가 덤불숲에서 살며시 걸어 나왔다. 토끼는 허둥지둥 레니의 머릿속으로 돌아갔다. 조지가 조용히 말했다. 도대체 뭐 때문에 소리를 지르는 거야? 레니가 일어나 무릎을 꿇고 앉으며 말했다. 날 떠나지 않을 거지, 조지? 그렇지. 날 안 떠날 줄 알았어. 조지가 뻣뻣하게 다가오더니 레니 옆에 앉았다. 안 떠나. 레니가 소리쳤다. 그럴 줄 알았어. 넌 그런 사람이 아니야. 조지는 입을 다물었다. 조지. 응, 나 또 나쁜 짓 했어. 달라질 것도 없어. 조지는 다시 입을 다물었다. 이제 꼭대기의 산마루들만 해를 받고 있었다. 골짜기의 그늘은 부드러운 파란색이었다. 멀리서 남자들이 서로에게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조지는 고개를 돌려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조지, 응? 나 야단 안 쳐? 야단? 응, 전에 그랬던 것처럼 말이야. 너 없으면 50달러를 챙겨서 그렇게. 맙소사, 레니, 너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하나도 기억 못하면서 내가 한 말은 다 기억하는구나. 어, 그 말 안 해? 조지는 고개를 젓고는 무뚝뚝하게 말했다. 나 혼자면 아주 편하게 살 수 있지. 단조롭고 힘없는 목소리였다. 난 일자리를 얻을 거고 귀찮은 일도 없을 거야. 조지가 갑자기 말을 멈추자 레니가 재촉했다. 계속해. 그래서 월말이 오면 난 50달러를 챙겨서 갈보집에 갈 수 있지. 조지는 다시 입을 다물었다. 레니가 간절한 표정으로 조지를 바라보았다. 계속해, 조지. 이제 너 야단 안 쳐? 조지가 말했다. 안 쳐. 뭐 나도 떠날 수 있어. 내가 날 원하지 않으면 산에 들어가 동굴을 찾아낼 수 있어. 조지가 다시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나는 내가 여기 있었으면 좋겠어. 레니가 잔머리를 굴리는 표정으로 말했다. 전에 했던 것처럼 얘기해줘. 무슨 얘기? 다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조지가 말하기 시작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가족이 없지. 그래서 돈이 좀 모이면 그냥 날려버려. 세상 천지에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없거든. 레니가 행복한 표정으로 소리쳤다. 하지만 우리는 달라. 이제 우리 얘기를 해줘. 조지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우리는 달라. 왜? 왜냐면 나한테는 내가 있고. 이어서 레니가 의기양양하게 소리쳤다. 그리고 나한테 내가 있기 때문이야. 우리에겐 서로가 있으니까. 그래서야 우리에겐 서로 관심을 가져주는 너와 내가 있어. 빈터로 저녁에 산들바람이 불어오자 잎들이 바스락거렸다. 녹색 웅덩이에 잔 물결이 일었다. 다시 사람들의 외침이 들렸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훨씬 가까웠다. 조지는 모자를 벗었다. 조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모자 벗어, 레니. 바람이 좋은데? 레니는 순순히 모자를 벗어 앞에 내려놓았다. 골짜기에 깔린 그늘의 푸른빛이 더 짙어졌다. 저녁이 빠르게 찾아왔다. 숲속에서 사람들이 돌진하는 소리가 바람결에 들려왔다. 레니가 말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말해줘.
조지는 멀리서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잠시 조지는 딱딱한 태도를 보였다. 저기 강 건너를 봐, 레니. 그럼 내가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생생하게 이야기해 줄게. 레니는 고개를 돌려 웅덩이 건너 게빌런 산맥의 어두워지는 산 비탈을 바라보았다. 우리는 작은 땅을 얻을 거야. 조지가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조지는 옆구리의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 칼슨의 루거를 꺼냈다. 안전장치를 풀고는 총을 쥔 손을 레니 등 뒤에 땅에 내려놓았다. 그러고는 레니의 뒤통수를 보았다. 척추와 두개골이 만나는 곳이었다. 강 상류 쪽에서 남자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다른 남자가 대답을 했다. 레니가 졸랐다. 어서. 조지는 총을 들어 올렸다. 손이 떨렸다. 손을 다시 땅에 내려놓았다. 어서 얘기해. 그 다음엔 어떻게 할지. 우린 작은 땅을 얻을 거야. 그리고 조지가 입을 열었다. 우린 소를 기를 거야. 어쩌면 돼지와 닭도 기를지 몰라. 아래쪽 평평한 땅을 골라 알팔파도 좀 심는 거야. 레니가 소리쳤다. 토끼한테 주려고? 토끼한테 주려고. 조지가 되풀이했다. 토끼는 내가 기를 거야. 토끼는 내가 기르지. 레니가 좋아서 낄낄거렸다. 그렇게 우리 땅에서 우리 힘으로 먹고 살 거야. 그래. 레니는 조지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아니야, 레니, 강 건너 저쪽을 봐. 그래야 눈앞에 그 땅이 보이지. 레니는 조지의 말대로 했다. 조지는 총을 내려다 보았다. 숲속에서 발소리가 요란하게 들렸다. 조지는 그쪽을 돌아보았다. 어서 계속해, 조지. 우리는 언제 그 땅을 갖게 되는 거야? 곧 갖게 될 거야. 나하고 너하고 너하고 나하고 거기선 모두 너한테 잘해줄 거야. 아무런 말썽도 없을 거야. 아무도 누구를 해치지 않고 물건을 훔치지도 않을 거야. 난 내가 나한테 화난 줄 알았어, 조지. 아니야, 레니. 화나지 않았어. 난 너한테 화난 적 없어. 지금도 화나지 않았고. 그걸 내가 알아줬으면 좋겠어. 이제 사람들 목소리가 가까이 다가왔다. 조지는 총을 들어 올린 채 목소리들의 귀를 기울였다. 지금 하자. 지금 당장 그 땅을 얻자. 레니가 재촉했다. 그래, 지금 당장. 난 그래야 돼. 우린 그래야 돼. 조지는 총을 들어 올려 꽉 쥐고 총구를 레니의 뒤통수에 바싹 갖다 댔다. 손이 심하게 떨렸다. 그러나 얼굴이 차츰 굳어지며 손도 흔들리지 않았다. 조지는 방아쇠를 잡아당겼다. 총성이 산 위로 우르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 레니의 몸이 덜컹 흔들리더니 천천히 모래밭으로 쓰러졌다. 레니는 엎드린 채 몸을 떨지도 않았다. 조지는 몸서리를 치며 총을 보았다. 총을 내던지고 다시 모래 언덕 위 오래된 잿더미 근처로 물러났다. 숲에는 사람들의 외침과 달리는 발소리가 가득했다. 슬림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조지, 어디야? 그러나 조지는 모래 언덕에 뻣뻣하게 앉아 총을 내던진 자신의 오른손만 바라보고 있었다. 사람들이 빈터로 쏟아져 들어왔다. 컬리가 선두에 있었다. 컬리는 레니가 모래밭에 엎드려 있는 것을 보았다. 드디어 잡았구나. 컬리는 다가가 레니를 내려다보고는 조지를 돌아보았다. 뒤통수를 정통으로 맞췄군. 컬리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슬림은 곧바로 조지에게 달려가 옆에 앉았다. 아주 가까이 다가 앉았다. 괜찮아. 남자랑 가끔 그래야 돼. 칼슨이 조지를 굽어보며 섰다. 어떻게 했나? 그냥 했소. 조지가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저 녀석이 내 총을 갖고 있었나?
그래요. 총을 갖고 있더군요. 그러니까 총을 저 녀석한테서 빼앗아서 그걸로 저 녀석을 죽인 건가? 그래요. 그런 거요. 조지의 목소리는 들릴 듯 말 듯 했다. 조지는 총을 들었던 오른손을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슬림이 조지의 팔꿈치를 잡고 흔들었다. 가세 조지, 가서 나하고 한잔 하세. 조지는 슬림의 손에 이끌려 자리에서 일어섰다. 네, 한잔 하죠. 슬림이 말했다. 자넨 그럴 수밖에 없었네, 조지. 정말이지 그럴 수밖에 없었어. 나하고 함께 가세. 슬림은 조지를 이끌고 큰 길로 통하는 오솔길에 들어섰다. 컬리와 칼슨이 그들의 뒷모습을 보았다. 칼슨이 말했다. 도대체 저 두 사람은 왜 저렇게 죽을 상이야? 옴기니의 말. 미국 작가 존 스타인백은 1902년에 태어나 젊은 시절에 경제 대공황을 겪었다. 그 힘든 시기의 체험은 그의 작품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1937년에 발표된 생쥐와 인간도 물론 예외가 아니다. 경제 대공황이라는 거대한 회오리 바람은 하루하루 일해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거의 전쟁에 맞먹는 힘으로 송두리째 뒤집어 놓았다. 마치 거인의 우악스러운 소나귀에 잡힌 생쥐 한 마리가 한순간에 바스러지듯 사람도 어느 한순간 삶의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었다. 이것은 단지 생활의 경제적인 바탕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다. 모두가 생존 자체에 허덕이는 상황에서는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인간적 가치와 소망들이 시험대에 오르기 때문이다. 조그만 땅에 오두막을 짓고 그 땅에서 나는 것을 수확해서 먹고 살며 가까운 사람들과 어울려 함께 일하고 놀고자 하는 소망. 바로 이 작품의 주인공들이 품었던 소망은 어찌 보면 매우 소박한 것이다. 그러나 이 소박한 꿈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영영 이룰 수 없는 허황된 꿈이 되어버렸을 때 느끼는 절망감은 사람을 어두운 심연으로 몰아넣고 안에서부터 무너지게 만든다. 이렇게 궁지에 몰린 사람들은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이나 서로 지켜야 할 예의조차 하찮게 여길 수 있다. 이 작품은 바로 그러한 위기에 내몰린 사람들의 이야기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류의 긴 역사에서 이런 위기 없이 한평생을 살다간 사람이 몇이나 될까? 인간이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단지 머릿속에서만 만들어진 것도 아니다.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가치와 꿈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서 그런 위기를 맞으며 부정되고 또 다시 확인되는 과정을 겪으며 면면이 살아남은 것들이다. 그렇다면 위기란 기존의 가치와 꿈들을 무너뜨리는 상황일 뿐 아니라 가치를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살펴보고 새로 쌓아 올리는 계기이기도 한 셈이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비참한 상황을 훌륭하게 묘사한 문학 작품은 문학사에 무수히 많을 것이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생쥐와 인간이 돋보이는 까닭은 인간적 가치의 파괴가 이루어지는 동시에 가치가 새롭게 건설되어 나아가는 현장을 생생하게 그려내기 때문이다. 비록 아직은 씨앗의 형태지만 말이다. 인간은 쥐처럼 하찮은 존재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인간은 쥐와는 다른 것이다. 정영목